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기본서 본문 중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멘델레프의 주결표 문제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듈리가 X선 실험을 해서 원자 번호를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수한 상태의 원소를 뭐라고 합니까? 호돈소 물질. 물론 질소는 질소 분자로 존재하고 산소는 산소 분자로 존재하고 금 같은 거는 금속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호돈소 물질 상태에다가 X선을 딱 조사를 했어요. X선을 조사하면은 원소들마다 자기가 흡수하는 X선의 파장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원소,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1개 있는 3번 원소인데 X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빛을 조사하면 어디에 전자가 덜 떠요? 원자가 전자가 덜 떠잖아요. 근데 X선은 에너지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는 핵하고 인력이 큰데도 얘들은 어때요? 덜 뜨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들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덜 수도 있고 세 번째나 또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덜 뜨게 되겠죠. 이렇게 덜 뜰 때 흡수한 게 뭡니까? X선. 원소마다 흡수하는 X선, 이거를 우리가 X선 1, X선 2, X선 3, X선 4라고 하면 원소들마다 이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소들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원소들마다 핵의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핵하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하고의 인력이 제각기 다 다르죠. 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양 전하값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주기 원소를 생각하자면 질문. 이게 곱하기 안에 X도 1이에요. 리튬하고 이제 비교해요. 리튬, 그리고 베릴륨, 탄소,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나가는데 핵의 양성자 수가 점점 더 많죠?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덜 뜰 때 필요한 X선 에너지가 클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더 커지죠. 물론 리튬 상태에서는 이 X선 1부터 4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얘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작을까요? 예,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죠. 이게 최소 X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최소 X선 중에서도 리튬에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옛날에는 원자 번호가 없을 때는 뭐예요? 한 원자의 평균 질량인 원자량이 크면 클수록 저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덜 떴어요. 전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죠.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뭘 방출할까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X선으로 그대로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X선 1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는데 이것의 진동수가 바로 뭐예요? 최소 진동수죠. 이렇게 덜 떴다가 떨어질 때는 X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최소 진동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크기 때문에 더 커요. 옛날에는 원자 번호가 없을 때는 뭐가 클수록 원자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진동수를 그냥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어떻게 하니까 제곱꼴을 딱 취했더니 딱 이렇게 직선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뭐 GPC 하면서도 말리톱 하면 직선 그래프 했죠. 그죠?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진동수의 순서가 요 순서도 나오는데 그 순서가 거의 대부분 뭐하고 똑같더라고요? 원자량 순서하고 똑같죠? 근데 가끔씩 원자량 순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아까 18번 아로간하고 19번 포타슘, 그리고 또 텔루르하고 요도가 안 맞았죠? 그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 최소 진동수로 해서. 그러다가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주기마다 다른, 2주기는 선이 이렇게 되면 3주기는 이런 선, 또 4주기는 이런 선, 이렇게 주기마다 이게 다르게 나는데 어떤 주기에서를 딱 봤더니 어떤 주기에서 이게 몇 주기냐면 6주기인데 쭉쭉쭉쭉 이렇게 순서로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 원소 딱 하고 원자량 순서로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중간에 한 개가 비었어요. 누가 비었냐면은 앞에 16쪽 원소, 뒤에 18쪽 원소, 중간에 17쪽 원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은 F, Cl, Br, I, 그 밑에 누굽니까? 아스타틴이죠. 그래서 아스타틴이라는 원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스타틴 바로 앞에 있는 원소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폴로늄이거든요. 그래서 폴로늄에서 라돈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딱 되다가 한 칸 딱 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원소는 아직 발견 안 됐어. 왜 발견 안 돼요? 이 평균 반감기 자체가 8시간밖에 안 되니까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원소거나 아직 발견 안 된 모든 원소를 어때요? 저렇게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렇게 원자 번호가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번호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스타틴 발견돼서 이걸 몰라도 돼요. 근데 원자 번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됐는데,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가 들뜰 때 필요한 엑세선 에너지가 어때요? 더 크죠. 진동수가 더 크죠. 진동수의 제곱권이 더 크죠. 따라서 그 전자가 떨어질 때 그 진동수 그대로 방출하는데 그 제곱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번호가 생기기 전에는 원자량의 순서하고 거의 일치가 됐는데 이게 이런 이 제곱권의 순서, 최소 진동수의 제곱권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원소들을 다시 재배를 했어요. 자, 이 원소들의 순서는 거의 뭐의 순서하고 비슷하다고요? 원자량의 순서하고 비슷하죠. 근데 정확하게 똑같아요. 약간은 달라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 순서가 바로 뭐라고요? 원자 번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가 들뜰 때 필요한 X선의 에너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핵의 양성자수.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듈리 실험 이후에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저렇게 원자 번호고 뭐하고 똑같더라? 핵의 양성자수하고 똑같더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장의 원소의 주기성하고 전자 배치도를 배우는데 이 4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냐 또는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전자가 궤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전자가 궤도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더라? 전자 껍질에 존재하더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거동을 묘사하는 그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은 전자 배치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전자 배치도로 가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봤더니 플랑크식이 나오죠. E 이퀄 한유. 자, 감독님 와서 이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레이저. E 이퀄 한유이고 E 이퀄 람다분의 하시. 여기 진동수라고 하는 거하고 파장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광속 C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에서 이 정도 보시고 이것은 빛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의 파동성하고 빛의 입자성을 이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거 해서 시험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빛의 입자성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실험 내용이 뭐와 관련된지 아세요? 빛 에너지의 크기. 그래서 빛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된 그런 실험들은 기본적으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플랑크식이고 플랑크식에서 우리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갑니다. 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갈까요? 이걸 통해서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단서를 얻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첫 번째 단서가 아니라 더 많은 단서가 나왔죠. 수소 원자로 실험해요? 분자로 실험해요? 네, 실험은 분자로 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표준 상태에서 수소는 원자로 존재해요? 원자로 존재 못해요? 원자로 존재 못하죠? 반드시 어떻게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해도 마치 원자로 실험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핵 사이에 존재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수소의 첫 번째 전자껍질, 수소의 첫 번째 전자껍질. 방정관 안에 수소를 저압을 놓고서 고전압을 가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다가 여기하고 충돌해요. 빵! 하고 충돌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들뜨죠. n 이퀄 2로 들뜰 수도 있고, n 이퀄 3으로 들 수도 있고, 또는 n 이퀄 4로 들 수도 있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들떠요. 핵이 두 개인데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핵 간의 반발력으로 중간에 전자가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때요? 결합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들뜬 전자는 수소 원자가 들뜬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실험은 분자로 하지만 이 들뜨고 난 다음에 어차피 깨지거든요. 깨지고 난 다음에는 수소 원자 상태에서 들뜬 거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오른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봅니다. 그때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오면서 자기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방출을 하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방출하더라.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빛을 저렇게 프리즘을 가지고서 분해를 해서 본 것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거예요. 실험은 분자 가지고 했어요. 전기 방전을 했죠. 고전압을 가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다가 수소 분자하고 충돌해서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를 그림을 제가 조금 전에
그 당시가 1800년대 말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분석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먼저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것을 봤더니 이런 선들이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저런 선들이 분석이 된 거를 가지고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을 만드니까 무슨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공식이 이런 공식으로 나왔더라는 거죠. 자, 저런 공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저런 공식 그러니까 저 선들 파장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요. 저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식을.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내가 이 고등학교 때 한 수학 했는데 그래서 뭐 미적분식을 사용하든지 그냥 단순한 식을 사용하든지 식을 오늘 하루 한 20개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어때요? 식을 또 그 다음 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한참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들어 주일은 이제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푹 안식을 했어요. 그러는데 또 월요일에 돼서 회사 또 출근을 해야 되죠. 출근하다가 또 내가 회사 출근해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공식을 만드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너무 피곤하네. 2번 해보다가 그냥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저녁 때 동문들끼리 모여서 또 회합을 하면서 또 못했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발머 공식인데 처음에는 발머가 비례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리드버거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면서 수학자가 어떤 이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한 상수를 도입했고 이게 리드버거 상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머 리드버거 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발머가 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앞에 2가 나오고 나머지 이 숫자는 3이나 4나 5와 같이 2보다 큰 양의 정수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제 센서가